휘잉 낡아빠진 문풍지가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요란하게 떨렸고 그 소리는 마치 억울하게 죽은 원귀가 목구멍 깊은 곳에서 긁어내는 쇠소리처럼 섬뜩하게 고막을 파고들었다. 칠성이는 본능적으로 양팔을 벌려 두 동생을 자신의 품 안으로 거칠게 끌어당겼는데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 한 방울이 지네처럼 세우르르 기어 내려가는 것이 느껴졌다. 방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깨진 사기 그릇 위에서 위태롭게 타오르던 그들이 가진 마지막 남은 몽당초의 불꽃이 기괴한 바람에 허망하게 훅 꺼져버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순식간에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집어삼켜졌고 썩은 나무 냄새와 곰팡내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릿한 향기가 코끝을 맵게 찔러오자 막내 별이가 으앙 하고 터뜨리려는 울음을 칠성기가 다급하게 손바닥으로 틀어막았다. 칠성이는 쿵쿵거리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이 적막한 흉가에 천둥처럼 울려 퍼질까 두려워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어둠 속을 노려보았는데 분명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할 허공에서 희끄무레한 형체가 서서히 일렁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끔찍한 기척이 느껴졌다. 오라버니, 저기 천장에 누가 거꾸로 매달려 있어. 둘째 딸이가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며 칠성의 옷자락을 쥐어짜듯 잡고 속삭였을 때 칠성이는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공포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동생의 눈을 가려주며 생각했다. 오늘 밤 이 저주받은 집에서 살아나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시간을 거슬러 반나절 전 해가 서산 너머로 핏빛 노을을 뿌리며 저물어 가던 무렵 세 남매는 마을 어귀에서 쫓겨나다시피 밀려나고 있었다. 재수 없게 어디서 거지 때가 기어들어와 당장 꺼지지 못해 촌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날아온 소금 세례가 칠성이의 낡은 벗을 때렸고 그는 굴욕감보다는 당장 오늘 밤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었다. 어르신, 제발 헛간이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막내가 열이 펄펄 끓습니다. 이대로 밖에서 자다가는 아이가 죽습니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며 빌었으나 인심은 흉년과 함께 말라버린 지 오래였다. 마을 사람들은 며칠 전부터 마을에 돌기 시작한 역병이 외지인들 탓이라 여겨 몽둥이를 들고 위협했고 결국 칠성이는 아픈 별이를 등에 업고 지친 다리에 손을 이끈 채 마을 뒤편 산중턱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 흉흉한 기와집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던지듯 내뱉은 죽고 싶으면 저 산 밑 귀신 집에나 가서 자빠져 자라는 비아냥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선택지였던 것이다. 잡초가 허리춤까지 자라난 마당을 지나 삐걱거리는 대문을 열었을 때 마치 거대한 아귀의 입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서늘한 한기가 그들을 맞이했었다. 어둠은 젖은 소미불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아이들의 어깨를 짓눌렀고 칠성이는 품 안에 안긴 막내 별이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운 것을 느끼며 절망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부모님이 역병으로 돌아가신 후 고향을 등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닌 지 벌써 2달째. 칠성이의 나이 고작 14살이었으나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청은망은이었다. 오라버니, 나 배가 너무 고파서 배가 등에 붙은 것 같아. 다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칠성이는 품속 깊이 감춰두었던 말라비틀어진 개떡 조각을 꺼내어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동생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먹고 조금만 참아라.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올 테니. 사실 그것은 칠성이가 사흘 동안 입에 대지도 않고 아껴둔 마지막 식량이었으나 그는 침 넘어가는 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마른 침만 꿀꺽 삼키며 허기를 달랬다. 흉가라고 소문난 이 집은 기둥마다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웠고 천장 구석구석에는 거미줄이 마치 귀신의 머리카락처럼 엉겨붙어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바람 소리는 마치 누군가 나가 나가 하고 속삭이는 듯하여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짐승의 울음소리마저 뚝 끊기고 오로지 바람에 흔들리는 문풍지 소리와 낡은 기둥이 뒤틀리는 뚝뚝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다. 칠성이는 잠이 들면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에 눈을 부릅뜨고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루 밑에서 드르륵 드르륵 하고 무언가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으나 그 소리는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규칙적이고 묵직하여 마치 누군가 손톱으로 두꺼운 나무 바닥을 천천히 긁어내리는 소리 같았다. 다리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칠성의 허리춤을 꽉 끌어안으며 숨을 죽였고 열에 들떠 잠들었던 별이마저 칭얼거리며 몸을 뒤척였다. 칠성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변에 굴러다니는 썩은 나무 막대기 하나를 손에 쥐었는데 손바닥에 배어나온 땀 때문에 막대기가 미끄러질 듯 위태로웠다. 그는 마음속으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수없이 부르며 제발 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려는 듯 갑자기 밖에서 닫혀 있던 방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어 젖혀지며 차가운 밤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열린 문 밖으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괴물처럼 춤을 추고 있었고 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비스듬히 방 안을 비추었는데 그 빛에 드러난 광경은 칠성이의 심장을 먹게 하기에 충분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 가지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목을 매단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여인의 발끝은 땅에 닿을 듯 말 듯 위태로웠고 축 늘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은 놀랍게도 칠성이네가 있는 방 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칠성이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헛바람만 들이켰고 다리는 공포에 질려 기절할 듯 고개를 파묻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멀리 감나무에 매달려 있던 그 형체가 칠성이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찰나의 순간에 어느새 방문턱 바로 앞까지 쑥 다가와 있는 것이 아닌가. 발소리도 인기척도 없이 공간을 건너뛴 그 기괴한 움직임에 칠성이는 온몸이 마비된 듯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귀신이라 불리는 그 존재는 문지방을 넘지도 않고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저 뚫린 문으로 새 아이를 빤히 응시하고 있었다. 그때 열에 들떠 끙끙 앓던 막내 별이가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더니 초점 없는 눈으로 문 밖에 서 있는 귀신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가기 시작했다. 별아 안 돼. 칠성기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동생의 팔을 낚아채려 했지만 별이의 힘은 평소 앓던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해서 뿌리칠 수가 없었다. 별이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아니면 아주 그리운 사람을 만난 듯 멍한 표정으로 귀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알아들을 수 없는 온가리를 중얼거렸다. 칠성이는 공포로 얼어붙은 몸을 억지로 움직여 별이를 감싸 안으며 문 밖의 존재에게 소리쳤다. 물러가라. 제발 우리 아이들을 건드리지 마라. 우리는 갈 곳이 없어. 잠시 머무는 것뿐이다. 그의 외침은 공포에 떨려 갈라졌지만 동생들을 지키겠다는 결기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단단했다. 그러나 귀신은 칠성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스르르 방문 지방을 넘어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채 허공을 유영하듯 다가오는 그 모습에 방 안의 온도는 순식간에 한겨울 냇가처럼 얼어붙었다. 귀신이 다가올수록 썩은 내는 진동했고 칠성이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으나 등 뒤에는 벽뿐이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다리는 이미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기절해버렸고 칠성이는 한 손으로는 기절한 다리를 다른 한 손으로는 멍하니 서 있는 별이를 끌어안으며 최후를 예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제 끝이구나. 어머니 아버지 곁으로 갈 시간이 되었구나 싶어 체념하려던 찰나 별이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와 칠성의 귀를 때렸다. 아줌마, 왜 울어? 배가 고파서 울어. 그 순진무구한 물음에 칠성이는 번쩍 눈을 떴다. 눈앞에 다가온 귀신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을 것이라 상상했던 것과 달리 피눈물을 흘리며 지독한 슬픔에 잠겨 있는 여인의 얼굴이었다. 귀신의 손이 별이의 머리 위로 천천히 내려오자 칠성이는 비명을 지르며 막으려 했으나 그 손은 별이의 머리카락을 통과해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서늘한 기운이 닿자 신기하게도 별이의 펄펄 끓던 열이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칠성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이한 상황에 넋을 잃고 멍하니 바라보았다. 귀신은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 방구석 어딘가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곳은 칠성기가 들어오면서 보았던 쥐가 파먹은 듯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벽장이 있는 곳이었다. 귀신은 뼈만 남은 앙상한 손가락을 들어 벽장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소리 같은 쉰소리만이 칠성의 귓가에 웅궁거렸다. 찾아, 줘, 네, 아가. 칠성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채 파악하기도 전에 귀신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구르기 시작했다. 칠성이는 이것이 단순한 악귀의 장난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 집에는 그리고 이 귀신에게는 마을 사람들이 말해주지 않은 끔찍하고도 슬픈 사연이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다. 밤은 아직 길었고 공포는 여전히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지만 칠성이는 두려움 너머로 어렴풋이 피어오르는 연민의 감정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기절한 다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때 벽장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새벽녘에 희뿌연 안개가 산 허리를 감싸 안으며 흉가의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았고 밤새도록 아이들의 심장을 옥죄던 공포는 아침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자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다. 칠성이는 뻐근한 눈꺼풀을 비비며 화들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어젯밤 그토록 섬뜩하게 서 있던 소복 입은 여인도 스스로 열리던 벽장문도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낡은 가구들만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품 안에서 색색거리는 숨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밤새 불덩이 같던 막내 별이의 이마가 신기하게도 서늘하게 식어 있었고 아이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아 칠성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오라버니, 우리 산 거야. 귀신이 안 잡아갔어. 어느새 깨어난 다리가 부스스한 눈으로 칠성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물었고 칠성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생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동시에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져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칠성이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는데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흉가의 마당은 밤에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황량하고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 한 구석에는 깨진 장독대 파편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기둥마다 칼로 난도질한 듯한 깊은 상처들이 남아 있어 예전에 이곳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짐작게 했다. 칠성이가 우물가로 가서 두레박을 던져 보았으나 말라붙은 우물 바닥에서는 흙먼지만 폴폴 날아오를 뿐 물 한 방울 구경할 수 없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이놈들 아직도 살아 있었단 말이냐 하는 거친 고함 소리가 흉가의 정적을 깨뜨렸다. 칠성이가 황급히 대문 쪽을 바라보니 비단 옷을 휘감고 기름기 흐르는 얼굴을 한 중년 사내가 험상궂은 하인들을 대동하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이 마을의 유지이자 가장 큰 부자인 최부자였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라고 수군대곤 했다. 최부자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보자마자 마치 더러운 벌레를 보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칠성의 어깨를 툭툭 건드렸다. 어허, 귀신도 곡할 노릇이로다. 천하의 흉가에서 하룻밤을 멀쩡히 넘기다니 내 놈들 명줄이 질기긴 한 모양이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부자의 뒤를 따라 들어온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아이들을 구경거리 삼아 손가락질 했는데 개 중에는 저것들이 귀신하고 한 패가 된 게야 라며 수군거리는 이들도 있었다. 최 부자는 코를 막으며 칠성이를 향해 쏘아붙였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거지 떼가 들어와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못해 재수 없게 시체라도 치우게 될까봐 걱정했더니 뻔뻔하게 살아서 눈을 뜨고 있구나. 칠성이는 당장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는 생각에 다급히 최 부자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무릎을 꿇었다. 나리, 제발 자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동생이 이제 막 열이 내렸습니다. 며칠만이라도 좋으니 몸을 추스를 때까지만 머물게 해 주십시오. 시키시는 일은 뭐든지 하겠습니다. 칠성이는 바닥에 머리를 지식이며 애원했으나 최 부자는 가소롭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하인들이 칠성이를 짐짝처럼 들어 올리려 하자 방 안에 있던 다리와 별이가 뛰쳐나와 오라버니의 다리에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오라버니 때리지 마세요. 나가요. 나갈게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초의 부자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는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하인들을 제지했다. 잠깐 놔두거라. 초의 부자는 뒷짐을 지고 아이들을 내려다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사실 이 흉가는 초의 부자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몇 년 전 이 집의 주인이 몰살당한 후부터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아 아무도 얼씬거리지 않았고 땅을 팔려고 해도 사는 사람이 없어 골머리를 앓던 참이었다. 그런데 이 꼬마들이 하룻밤을 버텨냈으니 어쩌면 이들을 이용해 흉흉한 소문을 잠재우거나 집안에 남은 무언가를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스쳤다. 좋다. 내 놈들 효심이 가상하여 내 특별히 며칠 말미를 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초의 부자는 몸을 숙여 칠성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 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라. 먼지 하나 없이 닦아놓고 특히 저 안방 마루 밑까지 샅샅이 뒤졌을 만한 물건이 나오면 내게 바쳐라.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리거나 도망치려 했다가는 내 손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위협이었으나 칠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감사합니다. 나리, 꼭 명심하겠습니다. 칠성이가 연신 고개를 조아리자 최 부자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 역시 찜찜한 표정으로 하나둘 흩어졌고 다시 텅 빈 흉계는 새 아이만이 남겨졌다. 칠성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동생들을 다독였다. 들었지 쫓겨나진 않게 되었어. 우리가 열심히 청소하면 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을 거야. 칠성이는 씩씩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오늘 밤 다시 나타날지 모를 귀신에 대한 공포로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기 위해 그리고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거리를 찾았다. 다리는 마당에 잡초를 뽑고 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걸레질을 했으며 칠성이는 무너진 담벼락에 돌을 나르며 땀을 흘렸다. 일을 하며 집을 둘러보니 곳곳에 불에 그을린 자국과 핏자국처럼 거무튀튀하게 변색된 마룻바닥이 눈에 들어와 아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해는 야속하게도 빨리 기울어 어느덧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자 산새들의 울음소리가 끊기고 사방에 짙은 어둠이 깔렸다. 칠성이는 미리 주워 모은 나뭇가지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고 희미한 온기가 방 안을 채웠지만 냉기 서린 공포를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라버니, 오늘 밤에도 그 귀신 아줌마가 올까? 다리가 무릎을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칠성이는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짐짓 태연한 척 대답했다. 걱정 마라. 어제 우리를 해치지 않았잖아. 어쩌면 나쁜 귀신이 아닐지도 몰라. 사실 칠성이는 어젯밤 귀신이 보여준 슬픈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었다. 원한에 사무친 악귀라면 덤벼들어 목을 졸랐을 터인데 왜 아이들을 보며 울고 있었을까 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던 찰나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 가지가 거센 바람에 흔들리며 우 하는 기괴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방문 밖에서 서늘한 냉기가 스며들어오더니 촛불이 파르르 떨리며 꺼질 듯 말 듯 위태롭게 춤을 추었다. 흐흑 어젯밤과는 달리 이번에는 웃음소리가 아니라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애절한 울음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칠성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방문 쪽을 주시했다.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더니 스르르 문이 열리며 소복 입은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중에 떠 있거나 거꾸로 매달린 모습이 아니었다. 귀신은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슬퍼 보여서 칠성이는 공포심보다 알 수 없는 연민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아, 아줌마. 별이가 겁도 없이 귀신에게 다가가려 하자 칠성기가 황급히 말렸지만 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라버니, 아줌마가 많이 아픈가 봐. 피가 계속 나. 별이의 말대로 귀신이 얼굴을 감싼 손가락 사이로는 검붉은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시고 있었는데 그 피는 바닥에 닿자마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귀신은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창백한 얼굴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회한과 슬픔이 서려 있었고 뻥 뚫린 듯한 텅 빈 눈동자는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었다. 칠성이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입술을 떼었다. 누구십니까? 왜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칠성의 말이 끝나자마자 귀신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귀신은 천천히 한 손을 들어 바닥을 가리켰다.
어젯밤 벽장을 가리켰던 것과는 조금 다른 위치였다. 칠성이의 시선이 귀신의 손가락 끝을 따라 이동하자 그곳은 방구석의 낡은 장롱 및 걸레질을 해도 지워지지 않던 검은 얼룩이 있는 마룻바닥이었다. 저기 칠성기가 되묻자 귀신은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입을 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다. 그 모습은 마치 억울함을 토해내려는 듯 처절해 보였다. 그때 다리가 칠성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오라버니 저기 봐. 마루 틈새 뭐가 반짝거려. 다리의 말에 칠성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귀신이 가리키는 마루 틈새 썩어서 구멍이 난 나무 사이로 무언가 금속성의 물체가 달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못이나 돌멩이가 아니었다. 칠성이는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으로 다가갔다. 귀신은 길을 터주듯 세우르르 옆으로 비켜났지만 시선은 여전히 그 마룻바닥에 고정된 채였다. 칠성이가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 틈새를 더듬거리자 손끝에 차가운 금속의 감촉과 함께 낡은 종이 뭉치에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이것은 우연히 떨어진 물건이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남들의 눈을 피해 필사적으로 숨겨놓은 비밀스러운 물건임이 분명했다. 칠성기가 그 물건을 꺼내려 힘을 주자 낡은 마룻장이 뿌지직 소리를 내며 부서졌고 그 밑에서 먼지 쌓인 작은 나무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상자를 보는 순간 귀신의 눈에서 다시금 붉은 피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밖에서는 마치 하늘이 노한 듯 천둥 번개가 콰르릉 하고 내리꽂혔다. 우르릉 쾅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낡은 지붕의 기와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고 번쩍이는 섬광이 방 안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가 순식간에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룻바닥 아래에서 꺼낸 나무 상자를 가슴에 꼭 껴안았는데 그 상자는 오랜 세월 습기를 머금어 묵직하면서도 썩은 나무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던 소복 차림의 여인은 이제 울음을 멈추고 칠성이의 품에 안긴 상자를 향해 앙상한 손을 뻗으며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목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다. 칠성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상자의 녹슨 경첩을 열었는데 끼익 하는 쇳소리가 마치 봉인되어 있던 원혼의 비명처럼 날카롭게 정적을 갈랐다. 상자 안에는 값 나가는 보석이나 금덩이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초의 부자의 기대와는 달리 붉은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 하얀 비단 1000조각과 옥으로 만든 놀이가의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이었다. 다리와 별이는 무서움에 서로를 부둥켜 안고 칠성의 등 뒤로 숨었고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단천을 집어들었다. 비단천에 적힌 글씨는 검붉게 산화되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서린 분노와 원망은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고 서슬 퍼렇게 살아 있었다. 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칠성이었지만 난 놓고 기억차도 모르는 까막눈은 아니었기에 띄엄띄엄 보이는 몇 개의 글자를 읽어 내려갈 수 있었다. 가 놈이 우리 가족을 독살하고 땅 문서를 칠성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이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자신의 피로 남긴 혈서였던 것이다. 오라버니, 그게 뭐야 무서운 거야. 다리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며 묻자 칠성이는 황급히 천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방금 읽은 내용의 충격으로 인해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치고 있었다. 이 흉가에 떠도는 귀신은 사람을 해치는 악귀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을 당해 눈을 감지 못한
집주인의 원혼이었던 것이다. 칠성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귀신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에서 붉은 피눈물이 다시 주르륵 흘러내렸고 그 모습은 더 이상 공포스럽기보다는 가슴 저미도록 애처롭게 느껴졌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까지 떠나지 못하신 겁니까? 칠성의 물음에 귀신은 느리게, 아주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몸이 희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 피어난 봄꽃처럼 기이하면서도 포근한 기운이었다. 칠성이는 주머니를 뒤적여 아껴두었던 반쯤 먹다 남은 주먹밥 덩어리를 꺼내어 상자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저희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식은 밥이지만 드시고 기운 내십시오. 배가 고파 꼬르륵 소리를 내던 다리와 별이도 군침을 삼키면서도 오라버니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통했을까? 귀신은 주먹밥을 내려다보더니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번갈아 쳐다보았고 이내 흐릿하던 형체가 잠시 선명해지며 생전에 온화했던 어머니의 미소를 띠는 듯했다. 귀신은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젓는 신용을 했고 그러자 신기하게도 주먹밥 위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더니 밥알이 윤기를 띠며 갓 지은 밥처럼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 시각 마을 아래 기와집에서는 초의 부자가 잠 못 이루고 안절부절 못하며 마루를 서성이고 있었다. 제길. 그 쥐새끼 같은 놈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찾아내면 어쩐단 말인가. 추회 부자는 10년 전에 그날 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빚더미에 앉아 파산 직전이었던 그는 이 마을 알부자였던 김진사댁의 재산을 탐내어 독이 든 술을 선물로 보냈고 김진사 가족이 몰살당하자 문서를 위조해 모든 땅과 집을 가로챘었다. 그는 완전 범죄라 믿었지만 김진사의 부인이 죽기 직전 어딘가에 증거를 숨겼다는 소문이 내내 그의 뒤를 쫓아다녔다. 그런데 하필이면 갈 곳 없는 고아 녀석들이 그 집에 들어가 청소를 한다니 불안감이 독사처럼 그의 목을 조여왔다. 최 부자는 술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다. 마당소에야 당장 놈들을 불러 모아라. 잠시 후 횃불을 든 건장한 하인 서너시 마당에 도열하자 최 부자의 눈이 살기로 번뜩였다. 오늘 밤이다. 그 흉가에 불을 질러라. 쥐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오지 못하게 태워버려. 나중에 관에는 아이들이 불장난하다 죽었다고 고하면 그만이다. 최 부자의 잔혹한 명령이 떨어지자 하인들은 기름통과 횃불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흉가에 머물던 아이들은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귀신이 보여주는 환영에 빠져 있었다. 주먹밥을 제사상 삼아 올린 후 귀신은 아이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의 과거를 보여주었던 것이다. 아이들의 눈앞에 낡은 방의 풍경이 흐려지더니 화목했던 김진사 댁의 옛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비단 옷을 입은 아이들이 마당을 뛰어놀고 인자한 부부가 웃음꽃을 피우던 시절의 따뜻한 기억들이었다. 다리와 별이는 환영 속의 아이들을 따라 웃으며 손을 뻗었고 칠성이는 그 행복했던 가정이 탐욕스러운 자의 손에 무참히 파괴되는 과정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반드시 이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칠성이가 혈서가 든 상자를 품에 안고 맹세하자 귀신은 깊은 한숨과 함께 서서히 공기 중으로 흩어져 사라지려 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밖에서 매캐한 연기 냄새가 문틈으로 새으며들기 시작했다. 오라 배우니 무슨 냄새 안 나타는 냄새 같아. 코를 킁킁거리던 별이의 말에 칠성이는
퍼뜩 정신을 차리고 현실로 돌아왔다. 환영은 순식간에 깨졌고 다시 낡고 어두운 흉가의 현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아니었다. 창호지 문 밖이 시뻘건 불길로 일렁이고 있었고 타닥타닥 나무 타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다. 불이야 불이 났어. 칠선기가 소리치며 방문을 열려고 밀었으나 문은 밖에서 쇠사슬로 묶인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누군가 고의로 밖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근 것이 분명했다. 당황한 칠성이가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았지만 낡은 문짝은 의외로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고 오히려 뜨거운 열기만이 훅 비쳐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이 이놈들이 우리를 태워 죽이려고 해. 칠성이는 상황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초의 부자가 자신들의 비밀이 탄로 날까 두려워 선수친 것이 틀림없었다.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번져나갔다. 말라비틀어진 기둥과 썩은 지붕은 불쏘시개가 되어 화마를 키웠고 방 안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콜록콜록 오라버니 살려줘 뜨거워. 다리와 별이가 기침을 하며 바닥을 기어다녔고 칠성이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막으며 탈출구를 찾으려 사방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창문도 방문도 모두 막혀 있었고 천장에서는 불타는 석가래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흔들렸다. 칠성이는 혈서가 든 상자를 품속 깊이 감추고 젖은 걸레를 찾아 동생들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미안하다. 내가 못난 오랍이라 너희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눈앞이 흐릿해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려는 찰나 방구석 어둠 속에서 사라졌던 귀신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표정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에서 시퍼런 도깨비불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귀신은 불길이 치솟는 방문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했다. 산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 없는 문이었지만 원한 서린 영혼의 힘은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귀신이 문에 부딪히자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굳게 닫혀 있던 문짝이 산산조각이 나며 밖으로 튕겨 나갔다. 그 틈으로 밤바람과 함께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고 불길이 잠시 주춤한 사이 귀신은 아이들을 향해 손짓했다. 어서 나가. 귀신은 입모양으로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 칠성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동생들을 일으켜 세웠다. 달아, 별아 뛰어 저 문으로 나가야 해.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불바다가 된 방을 빠져나와 마당으로 뛰쳐나갔다. 마당은 이미 화마가 집어삼켜 붉은 지옥으로 변해 있었고 집 주변을 지키고 있던 최 부자의 하인들은 갑자기 문이 터져 나오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저것들이 어떻게 나왔지? 귀신이다. 귀신이 돕고 있어. 하인 중 하나가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불타는 집을 등지고 걸어 나오는 새 아이의 뒤로 거대한 불기둥이 마치 여인의 형상처럼 일렁이며 춤을 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칠성이는 매캐한 연기를 뚫고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의 얼굴은 그을음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품속에서 나무 상자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다. 불빛에 반사된 칠성의 모습은 마치 심판자처럼 보였다. 최 부자 내놈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땅을 울리는데 어찌 무사하길 바라느냐. 칠성의 고함 소리는 타오르는 불길 소리보다 더 크고 또렷하게 밤하늘을 갈랐다. 때마침 마을 어귀에서 요란한 말 발굽 소리와 함께 관군들의 횃불 행렬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며칠 전부터 마을을 돌던 흉흉한 소문을 듣고
암행을 낳은 어사또의 행차였던 것이다. 어사또의 출현에 당황한 하인들은 도망치려 했으나 불길 속에서 튀어나온 기이한 형체의 그림자들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듯 했다. 하인들은 살려줘, 귀신이 다리를 잡아 하며 바닥을 뒹굴었고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칠성이는 동생들을 데리고 관군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불타는 흉가는 마치 10년 묵은 체증을 토해내듯 거세게 타오르며 하늘 높이 검은 연기를 뿜어 올렸고 그 연기 속에서 수많은 까마귀 떼가 날아올라 까까 하며 불길한 울음을 토해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코앞에 닥쳐왔다. 하지만 초의 부자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 들고 어둠을 틈타 아이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혈서를 빼앗지 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끝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놈들께 섞어라. 내 그 상자를 내놓지 않으면 당장 요절을 낼 테다. 최 부자의 목소리는 짐승의 포효처럼 거칠었고 그의 손에 들린 시퍼런 단도는 불타오르는 흉가의 화염을 등지고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칠성이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두 동생의 손을 결코 놓지 않은 채 젖먹던 힘을 다해 관군들이 있는 방향으로 내달렸으나 며칠을 굶주린 아이들의 다리는 돌부리에 걸려 맥없이 풀리고 말았다. 의학, 칠성이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나뒹굴자 품속에 안고 있던 나무 상자가 대구르르 굴러가 진흙탕 속에 처박혔다.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칠세라. 초의 부자는 굶주린 늑대처럼 달려들어 칠성의 멱살을 움켜쥐고 단도를 목을대에 들이대며 으르렁거렸다. 내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막으려 들어 곱게 내놓았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것을 제 발로 지옥불에 뛰어드는구나. 다리와 별이가 살려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죽이지 마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최 부자의 다리에 매달렸지만 이미 탐욕과 광기에 눈이 뒤집힌 초의 부자는 아이들을 거칠게 발로 차버리며 살기 등등한 눈으로 상자를 집어들려 했다. 바로 그때 밤 하늘을 가르는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멈추어라 내 이놈. 관군의 면전에서 감히 살생을 저지르려 하느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회풀을 든 수십 명의 관군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자 그 사이로 위험이 있는 풍채의 사내가 말을 타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낡은 갓을 쓰고 허름한 도포를 걸쳤으나 그 눈빛만은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뿜어내는 이는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최 부자는 갑작스러운 어사의 등장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재빨리 단도를 등 뒤로 숨겼다. 아이고, 날이 오해이십니다. 이 녀석들은 제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도둑놈들입니다. 제가 놈들을 잡아 훈육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최 부자는 뻔뻔하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을 고하며 슬그머니 발을 뻗어 진흙탕에 떨어진 나무 상자를 자신의 옷자락으로 가리려 들었다. 칠성이는 억울함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찢어진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다. 아닙니다. 저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사 박문수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최 부자와 아이들 사이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과 비굴한 웃음을 흘리는 최 부자를 번갈아 훑더니 이내 최 부자의 발밑에 깔린 낡은 나무 상자에 꽂혔다. 도둑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천하의 갑부인 초의 부자가 저런 낡고 썩은 상자 하나에 목숨을 걸고 달려든단 말이냐. 어사의 예리한 지적에 초의 부자의 눈동자가 흔들렸으나
그는 곧바로 침을 튀기며 변명했다. 그것은 저놈들이 훔친 폐물함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귀한 것이지요. 그때 칠성이가 바닥을 기어 상자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어사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다. 어사나리, 이것은 폐물이 아닙니다. 10년 전 이 흉가에서 억울하게 죽은 주인이 남긴 혈서입니다. 제발, 제발 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칠성의 절규에 최 부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저놈이 미쳤습니다. 귀신 쓰인 헛소리입니다.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해라. 최 부자가 하인들에게 눈짓을 보내자 쭈뼛거리던 하인들이 다가오려 했다. 내 이놈들 썩 물러서지 못할까. 박문수가 품속에서 마파의 아래를 꺼내어 높이 치켜들자 달빛을 받은 마파의 5마리 말이 황금빛으로 번쩍이며 주위의 어둠을 몰아내는 듯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광운들의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치자 최 부자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고 최 부자만이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끝까지 악을 썼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그깟 종이 쪼가리가 무슨 증거란 말이냐. 다 조작된 것이다. 박문수는 차가운 눈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며 칠성이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어 붉은 핏자국이 선명한 비단 천을 꺼내어 펼쳤다. 횃불의 불빛 아래 드러난 글자들은 마치 방금 쓴 듯 생생했고 그 내용을 읽어내려가는 서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가놈이 우리에게 독을 먹이고 재산을 강탈하려 하니 이 원한을 하늘이 시어 굽어 살피소서. 글이 낭독될 때마다 최 부자의 얼굴 근육은 경련을 일으키며 일그러졌다. 아니다 모함이다. 죽은 년이 쓴 글을 누가 믿는단 말이냐. 저건 저 거지 새끼들이 꾸며낸 짓이다. 최 부자는 발악하듯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등 뒤에서 활활 타오르던 흉가의 불길이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소용돌이치더니 그 연기가 뭉쳐지며 거대한 사람의 형상을 이루기 시작했다. 주위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등골이 오싹한 냉기가 감돌았고 횃불들이 일제히 파르르 떨리며 푸른색으로 변했다. 으악 저게 뭐야. 관군들마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는 사이 연기 속에서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체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픈 얼굴이 아니었다. 불에 그을린 참혹한 몰골을 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최 부자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최 부자의 눈에는 그녀가 10년 전 자신이 독약을 먹여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자신을 노려보던 김진사 부인의 모습 그대로 보였다. 살려줘. 오지마. 귀신은 말없이 초의 부자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녀의 앙상한 손이 초의 부자의 목을 조르려는 듯 뻗어 나왔으나 실체는 없었기에 그의 몸을 통과할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서늘한 기운은 초의 부자의 뼛속까지 파고들어 그의 영혼을 난도질했다. 초의 부자는 허공을 향해 팔을 휘저으며 미친 사람처럼 비명을 질렀다. 그래, 내가 죽였다. 내가 다 죽였어. 땅문서가 탐이 나서 독을 탔다 그러니 제발 저리 가란 말이다. 최 부자의 입에서 터져 나온 자백은 횃불보다 더 뜨겁게 좌중을 달구었다. 박문수는 혀를 차며 엄숙하게 명했다. 들었느냐? 제 입으로 죄를 자백하였으니 더 이상의 신문은 필요 없다. 여봐라. 저 추악한 죄인을 당장 포박하여 형조로 압송하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최 부자를 밧줄로 꽁꽁 묶었지만 그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원혼의 환영에 시달리며 잘못했습니다.
마님, 잘못했습니다. 를 연발하며 침을 질질 흘리고 있었다. 그의 화려했던 비단 옷은 진흙과 오물로 뒤범벅이 되어 그의 타락한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흉가를 집어삼킨 불길은 이제 절정에 달해 기와지붕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다. 와르르 무너지는 집과 함께 그곳에 서려 있던 10년 묵은 원한과 악업도 함께 타들어가는 듯했다. 칠성이는 멍하니 불타는 집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어깨를 감싸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고개를 돌려보니 허공에 떠 있던 귀신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제 흉측하지 않았고 마치 하늘로 승천하는 선녀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칠성의 귓가에 부드러운 바람소리 같은 속삭임이 스쳐 지나갔다. 다리와 별이도 무언가를 느꼈는지 허공을 향해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아줌마, 안녕, 이제 아프지 마. 아이들의 순수한 배웅을 받으며 여인의 영혼은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서서히 흩어져 사라졌다. 그것은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긴 고통 끝에 찾아온 진정한 안식이었다. 어사 박문수는 칠성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나직이 말했다. 내 용기가 억울한 원혼을 달래고 썩어빠진 정의를 바로 세웠구나. 너희 삼남매가 한 일이 어른 10명의 목보다 크다. 칠성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그것은 공포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해냈다는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불타는 흉가와 끌려가는 초의 부자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이제 그들의 눈빛에는 아이들에 대한 경멸이 아닌 경외심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저 아이들이 귀신을 달래고 최부자의 죄를 밝혔다지 뭔가 우리가 그동안 저 아이들을 너무 박대했어.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고 흉가의 모든 흔적을 깨끗이 지워내고 있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이는 인정받는 밤. 하늘에서는 마치 축복하듯 하얀 눈송이가 흩날리기 시작했다. 재가 되어 날리는 흉가의 잔해 위로 순백의 눈이 덮이면서 세상은 다시 깨끗한 도화지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새 미친 듯이 타오르던 업화가 사그라진 자리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내려앉아 검게 그을린 폐허의 상처를 부드럽게 덮어주고 있었고 아침 햇살이 그 위를 비추자 흉물스러웠던 잿더미는 마치 은가루를 뿌린 듯 눈부시게 빛났다. 칠성이는 관에서 내어준 따뜻한 소미불을 어깨에 두른 채 잿빛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이 나온다며 얼씬도 하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이른 아침부터 떡과 고기, 따뜻한 국밥을 이고지고 와서 아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주위를 서성거렸다. 아이고, 칠성아, 밤새 얼마나 놀랐니? 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너희를 우리 집 건넌방에 재우는 건데. 며칠 전 소금을 뿌리며 쫓아냈던 촌장 부인이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백숙을 내밀었다. 사람들의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뀐 것이 씁쓸하기도 했지만 칠성이는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라기보다 동생들에게 더 이상 배고픔과 추위를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이었다. 다리와 별이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푸짐한 음식 앞에서 어리둥절하면서도 볼이 미어터져라 떡을 오물거리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칠성의 가슴 한구석에는 안도감과 함께 묵직한 감정이 차올랐다.
전고가 되자 떠날 채비를 마친 암행어사 박문수가 칠성기를 관아의 대청마루로 불렀다. 박문수는 각근을 정돈하며 근엄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칠성기를 내려다보았다. 최 부자는 한양으로 압송되어 그 죄에 합당한 엄벌을 받을 것이다. 그가 부정하게 축제한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거나 원주인에게 돌아가겠지만 이 마을에서의 악행에 대한 보상으로 최 부자의 집과 전답 일부를 너희 삼 남매 앞으로 남겨두기로 하였다. 칠성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같은 천의 고아들에게 집과 땅이라니요. 당치도 않습니다. 칠성이가 손사래를 치자 박문수는 허허 웃으며 칠성의 어깨를 두드렸다. 천만의 말씀이다. 너희는 10년 동안 묻혀있던 억울한 원혼의 한을 풀어주었고 담관오리와 결탁한 토호의 비리를 밝혀냈다. 이것은 나라가 주는 상이자 그 집의 주인이었던 김진사 부인의 영혼이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거라. 어사의 말에 칠성이는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다. 평생을 남의 집 헛간과 다리 밑을 전전하며 살 줄 알았던 그들에게 비를 피할 지붕과 발 뻗고 잘 방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가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다. 불타버린 흉가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새로 지은 아담하고 튼튼한 초가집이 들어섰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아니었지만 남향으로 창을 내어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볕이 들었고 마당에는 다리가 심은 봉숭가와 채송화가 알록달록 꽃망구를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라버니, 이것 봐, 내가 쓴 글씨야. 서당에 다니게 된 별이가 먹물이 묻은 손으로 삐뚤빼뚤 쓴 하늘천 티엔 땅지 디를 자랑스레 내밀며 마당으로 뛰어들어왔다. 예전의 병색이 완연하고 앙상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볼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다. 칠성이는 밭을 갈던 쟁기를 내려놓고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다. 우리 별이 나중에 과거 급제해서 정승판서가 되겠구나. 부엌에서는 다리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구수한 냄새가 흘러나왔고 굴뚝에서는 평화로운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곳은 더 이상 귀신이 나오는 흉가가 아니었다. 사람 사는 온기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마을에서 가장 복받은 집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세 아이는 안방에 조촐한 제사상을 차렸다. 거창한 음식은 아니었지만 하얀 쌀밥과 맑은 정화수, 그리고 귀신이 좋아했던 칠성이가 주먹밥을 주었을 때 기뻐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먹밥 모양의 떡을 정성스레 올렸다. 오늘은 바로 흉가에서 귀신을 처음 만난 날이자 김진사 댁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진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아줌마, 아니, 김진사 댁마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등 따습고 배부르게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칠성이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자 다리와 별이도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아줌마, 하늘나라에서는 배고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나중에 우리가 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별이의 순수한 기도가 끝나자 닫혀있던 방문이 덜컹 하고 흔들리더니 부드러운 봄바람이 방 안으로 새으르르 불어와 촛불을 살랑거리게 했다. 칠성이는 그 바람이 차갑지 않고 마치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다고 느꼈다. 어쩌면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이 집을 떠나지 않고 아이들의 수호신이 되어 머물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존재는 공포의 대상이 아닌 가족과도 같은 그리움의 대상이었다. 제사를 마치고 마루에 걸터 앉은 칠성이는
밤하늘에 총총히 박힌 별들을 올려다 보았다. 북두칠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성이는 지난날의 고난을 떠올렸다. 굶주림에 허덕이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던 날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 그리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흉가에서의 하룻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라버니 무슨 생각해? 다리가 다가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물었다. 칠성이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때는 귀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무서운 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었어. 칠성의 말에 다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귀신 아줌마는 우리를 해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줬잖아. 마음이 착하면 귀신도 친구가 될 수 있나 봐. 아이들의 대화는 밤바람을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이 집을 복가 후자라 불렀다. 흉흉했던 과거는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칠성인의 삼남매의 이야기는 효심지극한 아이들이 귀신을 감동시켜 복을 받았다는 교훈적인 야담이 되어 널리 퍼졌다. 최부자의 집터는 밭으로 변해 마을 사람들의 공동 경작지가 되었고 그곳에서 나는 곡식은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쓰였다. 악업이 쌓였던 땅이 선행을 베푸는 땅으로 정화된 것이다. 칠성이는 어른이 되어 마을의 촌장이 되었고 다리는 솜씨 좋은 바느질 장인이 되었으며 막내 별이는 정말로 글 공부를 열심히 하여 훗날 어진 목민관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폈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칠성이 백발의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는 매년 그날이 되면 어김없이 제사상을 차리고 허공을 향해 술잔을 올렸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그들 곁을 지켜주는 고마운 영혼을 위해서였다. 어느 깊은 밤 노인이 된 칠성이가 잠결에 눈을 떴을 때 그는 보았다. 방 한구석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신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을 그녀의 옆에는 10년 전의 어린 칠성, 달이, 별이가 환영처럼 서서 함께 웃고 있었다. 칠성이는 그 평온한 광경을 바라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채에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집 밖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었지만 그 바람 소리는 더 이상 귀곡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잘 자라 내 아가들 하고 속삭이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세상 그 어떤 흉가라도 사랑과 온기가 깃들면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측 은지심, 치의 인츠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 낡은 집은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다. 밤은 깊었으나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었고 새 아이가 피워 올린 작은 촛불 하나가 거대한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된 것이었다.